어느 집 앞마당에 키가 8m쯤 되는 짐승 한 마리가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2층 창문 앞에 머리가 딱 오는 높이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창틀보다 조금 더 넓어서 안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얼굴이 창문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주 오래전 어느 아버지가 무릎에 앉힌 5살짜리 아들에게 백과사전을 읽어주다가 멈추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책에는 그저 이렇게 적혀 있었을 뿐이었어요. 이 동물은 높이가 25피트, 머리 너비가 6피트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숫자 2개요. 그런데 아버지는 책장을 넘기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꾸나. 오늘 저는 그 한 문장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이 짧은 말 속에 저는 인간이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에 거의 전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거창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그날 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있던 그 아이는 훗날 20세기가 낳은 가장 독창적인 물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는 딱 한 가지 태도를 고집했어요. 어떤 문제든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될 때에만 더 복잡한 도구를 꺼냈고요. 물론 남들보다 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서 오는 어린아이 같은 즐거움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밑에는 훨씬 더 단단한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 밤 저는 이 믿음을 3개의 장면을 통해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하나는 대수 문제 앞에서 무너진 어느 고등학생의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꽃 한 송이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아주 유명한 말다툼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 아이가 5살에 던졌던 질문, 그러니까 그 거대한 짐승들은 대체 왜 전부 사라졌을까 하는 질문에 관한 것이에요. 그 시절엔 아무도 답을 몰랐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답은 결국 도착했습니다. 아주 늦게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무언가를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10번쯤은 되겠죠. 궁금한 게 생기면 3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요약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표로도 정리해줍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설명이 이렇게 싼 값에 쏟아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퇴근길 버스 창가에 기대어 하루를 돌아보면 뭔가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손에 남은 건 거의 없는 것 같은 기분이요. 머리는 꽉 찬 것 같은데 정작 누가 옆에서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건데 하고 물으면 입이 딱 막히는 그 기분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건 그냥 제 감상이 아니라 실험으로 아주 깔끔하게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2002년에 미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변기물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자전거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1점부터 7점까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후하게 점수를 줬습니다. 그거야 뭐 당연히 알죠. 매일 쓰는 건데요.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작동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적어보세요. 그러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두어 줄 쓰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점수를 매겨보라고 하자 점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안다고 확신했던 그 지식이 설명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연구자들은 여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설명 깊이의 착각. 우리는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 그 익숙함을 이해라고 착각해요. 자전거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종이에요. 페달과 체인과 두 바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프레임의 삼각형은 어디를 지나가는지, 이 실험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굴러갈 수 없는 자전거를 그립니다. 체인이 앞바퀴에 걸려 있거나 프레임이 두 바퀴 사이를 관통해서 바퀴가 돌 수가 없거나요. 평생을 타온 물건인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느낌과 실제로 아는 것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다리가 딱 하나 있어요. 설명해 보는 겁니다.
남에게든 자기 자신에게든요. 이제 다시 그 앞마당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그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25피트라는 숫자를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았어요. 그 숫자를 우리 집 앞마당으로 끌고 왔습니다. 우리 집 창문 높이와 나란히 세워봤고요. 머리 너비 6피트를 창틀 너비와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자 숫자 2개가 갑자기 살아있는 장면이 되었어요.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려다 얼굴이 걸려버린 짐승. 그건 이제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이미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복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법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몸으로 옮겨 놓는 것. 저는 이걸 번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추상을 감각으로 번역하는 일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숫자 아무 느낌도 없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태양을 축구공 크기로 줄이면 지구는 25m쯤 떨어진 곳에 떠 있는 좁쌀 한 알만 해집니다. 그 좁쌀 표면에 얇은 물기가 바다 전부고요. 그 위에 8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방금 전 숫자보다 뭔가 명치 근처가 살짝 서늘해지지 않으셨나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이것도 그냥 문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창밖의 가로등을 보고 계신다면 그 빛은 이미 100억 분의 몇 초 전의 과거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아주 조금 늦은 과거만 보고 살아갑니다. 이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건 재능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년이 5살에 품었던 의문,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했던 동물들이 왜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는가 하는 그 질문에 인류가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는 조금 뒤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이 도착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시면 아마 오늘 밤 하늘을 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그때까지 편안하게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2번째 장면입니다. 이번엔 아이의 사촌형 이야기예요. 그 소년보다 3살 위였던 사촌형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대수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과외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때 10살 남짓이던 아이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형에게 대수를 가르치는 걸 옆에서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칠판에 이런 문제가 적혔습니다. 이 x 더하기 7은 15. x는 얼마인가? 수업이 끝나고 아이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 지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아까부터 x 하던데. 형이 말했어요. 이 x 더하기 7이 15면 x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거야.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사잖아. 그러자 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긴 맞는데 너는 그걸 산수로 했잖아. 이건 대수로 풀어야 해. 여러분, 이 문장에 잠깐만 머물러 주세요. 이건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이들 책상 위에서 그리고 사실은 어른들의 사무실 책상 위에서도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는 그걸 산수로 했잖아. 이건 대수로 풀어야 해. 답은 맞았습니다. 답을 찾는 게 문제의 목적이었고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보다 절차가 위에 올라앉은 순간이요. 그 아이는 학교에 가기 전에 혼자 책으로 대수를 익혔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만 알고 있었어요. 이건 X가 뭔지 알아내는 놀이다. 그리고 어떻게 알아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산수로 푸는 대수, 대수로 푸는 산수, 그런 구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건 학교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학교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대수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아이들 전부가 어떻게든 통과할 수 있게 하려면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해도 답이 나오는 규칙 세트가 필요했던 겁니다. 양변에서 7을 빼라. 개수가 있으면 양변을 개수로 나눠라. 순서대로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도 답은 나와요.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사촌형은 끝내 대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규칙을 붙잡고 있는 한 길이 없었던 겁니다.
이걸 요즘 교육 연구에서는 절차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절차적 지식은 순서를 아는 것이고요. 개념적 지식은 왜 그 순서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 둘은 시험지 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똑같이 생겼어요. 구별이 안 됩니다. 100점과 100점은 똑같이 100점이니까요. 그런데 언젠가 갈라집니다. 문제가 조금만 낯선 옷을 입고 나타나면요. 숫자 자리가 바뀌거나 미지수가 2개가 되거나 문장제로 나오거나 하면 절차만 가진 아이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자기가 아는 그 계단이 안 보이니까요. 반대로 개념을 가진 아이는 잠깐 갸웃거리다가 다른 길을 찾아냅니다. 애초에 계단을 외운 게 아니라 목적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장면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수학을 싫어하게 된 아이들 대부분은 사실 수학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규칙을 만났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싫어한 건 수학이 아니라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학원 셔틀버스에서 내려 형광등 아래 문제집을 펴는 15살에게 하루에 40문제씩 이유 없는 명령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10년쯤 견디고 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아니에요. 그건 머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설명해보게 하는 것이요. 교육 심리학에는 아주 유명한 발견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스스로에게 설명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면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이해도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실제로 가르치지 않고 곧 누군가를 가르치게 될 거라고 말해주기만 해도 성적이 올라간다는 실험 결과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르치려면 순서를 외우는 걸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이 물어볼 구멍을 미리 막아야 하니까요. 그 순간 뇌는 절차 위에 개념을 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촌 형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문제 40개가 아니라 이 질문 하나였을지도 몰라요. 형,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이건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의 그 단축키들, 매달 쓰는 보고서의 그 양식들,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 손이 먼저 움직이는 절차가 하루에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중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평소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그러니까 형식이 바뀌거나 예외가 생기면 우리는 딱 그 사촌형이 됩니다. 답은 저기 뻔히 보이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라는 건 그래서 사치가 아닙니다. 낯선 상황을 만났을 때 몸을 일으켜 세워주는 아주 실용적인 근육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사실 오늘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나올 이야기에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얼굴로 뒤집히거든요. 꽃 한 송이 때문에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꽃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숲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말이면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들도 함께요. 월요일이 되면 아이들이 그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 저 새 보이지? 저게 무슨 새야? 아이가 말했습니다. 몰라. 그러자 아이들이 웃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새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 새의 이름을 우리말로도 알고 일본말로도 알고 중국말로도 알고 세상의 모든 언어로 다 알 수 있단다. 그런데 그걸 다 외우고 나도 너는 저 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저 사람들이 저 새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알게 됐을 뿐이지. 자, 이제 저 새를 봐라. 저 새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새는 깃털을 부리로 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왜 저럴까? 아이가 답했습니다. 날다가 깃털이 흐트러져서 다시 정리하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날고 난 직후에 더 많이 쪼아야겠구나. 방금 앉은 새와 한참 앉아있던 새를 지켜보자꾸나. 둘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설명은 틀린 거였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새의 깃털 사이에는 이가 산단다. 그 이는 깃털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를 먹고 살고 그 이의 다리에는 또 밀랍 같은 걸 먹는 아주 작은 진드기가 붙어 살지. 완벽하게 소화되는 먹이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걸 먹고 사는 생명이 생겨난단다. 훗날 그는 이 설명의 세부 사항이 정확하지는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건 새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과 둠이 완전히 다른 물건이라는 사실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분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저는 가끔 아찔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름이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현상에도 즉시 그럴듯한 이름이 붙습니다. 무슨 증후군, 무슨 효과, 무슨 법칙. 그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해했다고 느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착각이 여기서 또 작동하는 겁니다. 이름표는 문이 아니라 벽인데 우리는 자꾸 그 앞에서 멈춰 섭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건 이름 뒤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일입니다. 저 새는 왜 저러고 있을까? 이 숫자는 우리 집 창문 앞에 세우면 어느 정도일까? 그 두 가지 습관이 전부예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은 이미 다 나온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강력한 반론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반론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에게 화가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꽃 한 송이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는 동의했어요. 예, 아름답네요.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화가니까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자네 같은 과학자는 이걸 다 뜯어서 분해해버리지. 그러면 이건 그냥 시시한 물건이 되어버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지개를 분석하면 무지개가 죽는다는 말이요. 사랑을 호르몬으로 설명하면 사랑이 초라해진다는 말도요. 아주 오래되고 아주 널리 퍼져 있고 솔직히 말하면 꽤 설득력 있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 생각에 그 친구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먼저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가 보는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에게도 열려있는 아름다움이다. 내가 그 친구만큼 미적으로 세련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나 역시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진 걸 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잃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는 그 친구보다 이 꽃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본다. 그가 본 것들을 하나씩 펼쳐볼까요? 꽃잎 안쪽에 빼곡히 들어찬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작용들이 있고요. 아름다움은 1cm라는 크기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작은 차원에도 그 내부 구조에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이 꽃의 색깔은 곤충을 끌어들여 꽃가루 바지를 하려고 진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색으로 곤충을 부른다는 건 곤충이 색을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 미적 감각이라는 것이 인간보다 단순한 생명체에게도 존재하는 걸까? 왜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 같은 것이 생겨났을까? 그러니까 과학 지식은 꽃 한 송이가 주는 흥분과 신비와 경외감에 오직 더할 뿐이라는 겁니다. 더하기만 해요. 어떻게 그게 뺄셈이 될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처음 읽었을 때 등이 살짝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멋진 반박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예언이었거든요. 이 대화가 오간 지 4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꽃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움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말대로 더해졌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심장부입니다. 저 꽃 한 송이 안에서 우리가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새로 발견한 것들을요. 자, 마음 편히 기대어 들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색부터 가볼까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노란 꽃 한 송이를 떠올려 보세요. 봄날 아파트 화단에 흔한 그냥 노란 꽃이요. 우리 눈에 그건 균일한 노란색입니다. 가장자리부터 가운데까지 그냥 노랗죠. 그런데 벌의 눈으로 보면 그 꽃은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벌의 눈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세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자외선에, 하나는 파란빛에, 하나는 초록빛에 가장 민감해요. 우리 눈에 있는 빨강 담당 세포가 벌에게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없는 자외선 담당 세포가 있고요. 그러니까 벌은 우리가 못 보는 쪽으로 스펙트럼이 한 칸 밀려있는 눈을 가진 셈입니다. 그 눈으로 보면 그 노란 꽃 한가운데에 커다란 관역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운데는 자외선을 삼켜서 어둡고 바깥쪽은 자외선을 반사해서 환한 아주 또렷한 동심원 문이요.
사람 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보이지 않는 그림입니다. 식물학자들은 이걸 꿀 안내 표지라고 부릅니다. 활주로 유도등 같은 거예요. 여기다 여기로 내려앉아라 하고 반짝이는 표지판입니다. 이런 무늬를 가진 꽃이 한둘이 아닙니다. 민들레도 해바라기도 달맞이꽃도 자외선 아래에서는 우리가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해바라기의 그 자외선 관역 크기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건조한 곳에서 자란 개체일수록 관역이 크다고 해요. 그 자외선 색소가 꽃잎의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늬는 벌에게 보내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가뭄을 견디는 우산이기도 한 거죠.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면 좀 아득해집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해온 그 꽃의 모습은 사실 꽃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남의 편지를 어깨너머로 훔쳐본 거였습니다. 그 편지의 진짜 수신인은 벌이었고요. 그리고 편지에는 우리 눈이 읽지 못하는 문장이 몇 줄 더 적혀 있었던 겁니다. 화가 친구가 들었던 그 꽃 한 송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겹이 더 두꺼워집니다. 두 번째 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색보다 더 놀라워요. 2013년 영국의 한 연구진이 아주 기묘한 실험을 했습니다. 꽃과 벌 사이에 전기가 흐른다는 걸 보여준 실험이에요. 벌은 날갯짓을 하며 공기 중을 날아다니는 동안 몸에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마치 겨울에 스웨터를 벗을 때 머리카락이 붕 뜨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반대로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꽃은 대체로 음전하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벌이 다가가면 둘 사이에 아주 미약한 전기장이 형성돼요. 연구진은 뒤형벌이 이 전기장을 실제로 느낀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벌의 몸에 난 미세한 털들이 전기장 속에서 아주 살짝 기울어지고 그 털뿌리에 있는 감각세포가 그 기울어짐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벌은 꽃에 닿기도 전에 그 꽃의 전기적인 인상을 먼저 받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벌이 한번 앉았다 떠나면 꽃의 전기적 상태가 잠시 달라집니다. 다음에 오는 벌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아, 여긴 방금 누가 다녀갔구나 하고 지나쳐 갑니다. 꽃은 이렇게 방금 피었습니다 하는 팻말을 전기로 걸어두는 셈이고요. 벌은 헛걸음을 아낍니다. 둘 다 이득이에요. 우리가 화단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눈에는 그냥 정지한 봄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 공기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호가 은은하게 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겹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2019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꽃이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잠깐만 아주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이스라엘의 한 연구진이 바닷가 모래 언덕에 자라는 달맞이 꽃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꽃에게 여러 종류의 소리를 들려줬어요. 완전한 침묵, 벌의 날갯짓 소리,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든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들이요. 그런데 벌의 날갯짓 소리를 들려주자 3분 안에 꽃이 반응했습니다. 꿀의 당도가 올라갔어요. 원래 12에서 17% 정도이던 당도가 20%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3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손님이 현관벨을 누르고 신발을 벗는 사이에 상을 다시 차린 셈이에요. 높은 주파수의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에도 반응하지 않았고요. 오직 벌의 날갯짓과 비슷한 낮은 주파수에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실험이 있었어요. 꽃잎을 떼어내자 반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목한 꽃잎 자체가 귀였던 겁니다. 접시형 안테나처럼 소리를 모아서 진동으로 바꾸는 기관이요. 물론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연구가 나온 뒤에 여러 학자들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어요. 다른 종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야생에서도 재현되는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서로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앞으로 갑니다. 그게 이 일의 아름다운 점이고요. 그래도 이건 남습니다. 꽃이 귀를 가졌을 가능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묻게 되었다는 것. 40년 전 그 화가 친구는 꽃을 들고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건 자외선으로 그린 관역과 전기로 쓴 팻말과 어쩌면 소리를 듣는 오목한 귀를 가진 물건이었어요. 그는 그중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름다웠죠. 그런데 그걸 다 알고 나서 보면 그 꽃이 시시해지던가요. 마지막으로 그가 던졌던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미적 감각이라는 게 인간보다 단순한 생명에게도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이것도 요즘 실험실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 한 연구진이 뒤엉벌에게 작은 나무공을 여러 개 놓아 주었어요. 그 공을 굴려도 먹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벌들은 공을 굴렸습니다. 특히 어린 벌들이 더 많이, 더 오래 굴렸어요. 연구진은 조심스럽게 이걸 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몸속 어딘가에도 쓸모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늘 마음이 좀 이상해집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이 우리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자, 이제 아까 남겨두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마당 창문 앞에 서 있던 그 짐승들 말입니다. 5살 아이는 백과사전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동물들이 실제로 이 땅 위를 걸어 다녔다는 게 정말 흥미롭구나.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사라졌구나.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시절이 어땠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100년쯤 전에 그 질문은 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답을 구할 방법조차 보이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온갖 추측을 내놓았어요. 기후가 서서히 변했다. 알을 포유류가 다 먹었다. 몸집이 너무 커져서 스스로 무너졌다. 심지어 변비 때문이라는 설도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류가 손을 대지 못한 채로 6,600만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사건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리학자가 된 그 아이는 평생 이 질문을 다시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공은 아주 작은 것들이었으니까요. 전자와 빛, 원자보다 작은 세계요. 하지만 그가 5살에 배운 그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이 질문을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이 시작된 건 1970년대 말입니다. 이야기가 좀 근사해요. 물리학자인 아버지와 지질학자인 아들이 함께 이탈리아의 어느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 절벽에는 지층이 책장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요. 공룡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 사이에 아주 얇은 점토층이 한 겹 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두께요. 그 아래에는 화석이 가득한데 그 위로는 뚝 끊깁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이 좋습니다. 이 얇은 층이 쌓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걸 알면 그 사건이 순식간이었는지 수십만 년에 걸친 일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리똠이라는 금속을 재보기로 했습니다. 이리겔은 지구 표면에는 거의 없는 원소예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 무거운 금속들이 전부 핵으로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대신 우주먼지에는 꾸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앉는 먼지의 양을 시계처럼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얇은 점토층에서 이리똠이 주변보다 수십 배, 어떤 지점에서는 100배 넘게 검출된 거예요. 그리고 곧 밝혀졌습니다. 덴마크에서도 뉴질랜드에서도 지구 반대편 어디를 파도 같은 층에서 같은 이상 신호가 나왔습니다. 1980년 그들은 결론을 발표합니다. 지름 10km쯤 되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10km라고 하면 또 아무 느낌이 없으시죠? 창문 앞에 세워볼까요? 서울에서 한강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가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 크기의 돌덩이가 초속 20km로 떨어졌습니다. 총알보다 20배쯤 빠른 속도예요. 대기권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대기 전체가 그 돌에게는 그냥 얇은 종이 한 장이었던 겁니다. 이 발표는 처음에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화를 냈어요. 그때까지 지질학의 상식은 세상은 아주 천천히 변한다는 것이었거든요.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 세상이 끝났다는 건 학문이 아니라 신화처럼 들렸습니다. 게다가 그 주장을 들고 온 사람은 물리학자였고요. 남의 마당에 들어온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 구덩이는 어디 있는가? 10년이 넘게 그 구덩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이미 발견되어 있었어요. 다만 아무도 그게 무엇인지 몰랐을 뿐입니다. 1970년대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 앞바다에서 석유를 찾던 사람들이 이상한 중력 이상 지대를 발견했었거든요. 땅속에 거대한 원형 구조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회사 서류함 속에서 10년 넘게 잠들어 있었어요. 1991년 마침내 그 둘이 연결됩니다. 지름 180km,
절반은 바다에 절반은 육지에 걸쳐 있는 거대한 충돌구. 나이는 정확히 6,600만 년. 사라진 살인 사건의 현장이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싶은데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5살의 그 질문을 품었던 그 물리학자는 198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돌구의 정체가 확인되기 3년 전이었어요. 그는 소행성 가설이 논쟁 중이라는 것까지는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못이 박히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이야기가 슬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답이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건 사실 인간이 던진 모든 좋은 질문의 운명이거든요. 질문은 사람보다 오래 삽니다. 그리고 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6년 국제연구팀이 바다 위에 시추선을 띄우고 그 충돌구의 한가운데를 뚫었습니다. 해저 아래로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 암석 기둥을 뽑아 올렸어요. 그 기둥에는 그날 하루가 통째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10km 아래에 있어야 할 화강암이 위로 솟구쳐 올라와 있었고요. 그 위로 충돌 직후 쏟아진 파편과 바닷물이 되돌아오며 남긴 층이 몇십 미터 두께로 쌓여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코어에서 하루도 아닌 몇 시간 단위의 사건을 읽어냈습니다. 단단한 암석이 그 순간에는 액체처럼 출렁였다는 것도요. 2022년에는 더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북아메리카 내륙의 한 화석지대에서 충돌 직후 죽은 물고기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어요. 아가미 속에 충돌 때 튀어오른 유리질 알갱이가 박힌 채로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은 충돌이 일어나고 1시간 안쪽에 죽은 겁니다. 연구진은 그 물고기 뼈의 성장선을 분석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뼈에도 계절의 흔적이 남거든요.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그날은 북반구의 봄이었습니다. 6,600만 년 전 어느 봄날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그날이 봄이었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질문에서 출발해서요. 가장 최근의 소식은 2024년에 왔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진이 그 점토층에 남은 루테늄이라는 금속의 동위원소 비율을 정밀하게 재봤어요. 원소에도 고향의 지문 같은 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냈습니다. 그 돌은 혜성이 아니었습니다. 목성 궤도 바깥, 태양계의 차가운 바깥쪽에서 만들어진 탄소질 소행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5살에 던진 질문의 답은 이렇게 완성되어 갑니다. 태양계 바깥쪽에서 태어난 10km짜리 돌 하나가 6,600만 년 전 어느 봄날 지금의 멕시코만 자리에 떨어졌다. 하늘이 몇 년 동안 어두워졌고 식물이 죽고 그것을 먹던 것들이 죽고 그 위에 모든 큰 것들이 죽었다. 그리고 땅속 굴에 숨어있던 아주 작고 볼품없는 털짐승 몇 종이 살아남았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굴 속에 숨어있던 것들의 후손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6,600만 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아스라이 먼지 잘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 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 줄이면 인류가 등장한 건 밤 11시 57분쯤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그 하루의 마지막 10분의 1초도 되지 않고요. 그 짧은 깜빡임 속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돌의 고향까지 알아냈습니다. 어둠 속에 둥둥 떠있는 이 작고 파란 돌 위에서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소행성이 아닙니다. 아무도 몰랐다. 라는 그 문장입니다. 5살 아이가 들은 그 문장은 부끄러운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건 초대장이었습니다. 모른다는 말이 정직하게 놓여있는 자리에만 사람들이 몰려와 파고들 수 있으니까요. 만약 그 시절 어른들이 아이에게 그건 신의 뜻이란다 하고 답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는 아무도 삽을 대지 않았을 겁니다. 모른다는 말은 지식의 반대말이 아니라 지식이 자라나는 흙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의 큰 줄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감탄으로만 두고 끝내면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밤 여러분이 실제로 써먹으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습관을 우리 일상으로 옮겨놓는 방법이요. 5분만 더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조각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아버지는 제복을 만드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군복이며 정복이며 사람을 특별해 보이게 만드는 옷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그는 아주 특이한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옷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옷을 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요. 아들이 어릴 때 그는 신문을 펼쳐놓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 어떤 장군이 서 있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그 앞에 허리를 굽히고 있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봐라. 여기 사람 하나가 서 있고 나머지가 전부 절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지? 왜 다들 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까? 그리고 아버지는 스스로 답합니다. 저 사람의 이름과 지위 때문이야.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제복 때문이지. 저 사람이 특별히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이 아니란다. 훗날 그 아들은 이걸 아버지에게 배운 일종의 불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지적인 허세였어요. 가짜, 겉멋, 알맹이 없이 어려운 말. 그는 사람들이 어려운 단어 뒤에 숨는 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회의실에서 누가 아주 어려운 단어들을 연이었을 때 우리는 대체로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알아들은 척하거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고 위축되거나요. 그런데 세 번째 선택지가 있어요. 죄송한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어려운 문장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드러나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는 그 원칙은 듣는 사람 쪽에서 쓰면 이렇게 아주 실용적인 무기가 됩니다. 재밌는 건 이 태도가 과학이라는 제도의 뿌리에 이미 박혀 있다는 점이에요. 360년쯤 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과학학회 가운데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내건 좌우명이 이랬습니다. 누구의 말도 그대로 믿지 말라. 정말 이 문장을 학회 문장에 새겼어요. 그 시절 지식이란 곧 권위 있는 사람이 한 말이었는데 그걸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실험대 위에서 다시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 물론 이 원칙은 지금도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2015년에 심리학계에서 아주 아픈 일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연구자 수백 명이 힘을 합쳐 유명 학술지에 실린 심리학 연구 100편을 그대로 다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결과가 재현된 것은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점검이 이어졌고요. 이걸 두고 과학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실린 논문을 자기 손으로 다시 검사해서 절반은 믿업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집단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도 없고 종교에도 없고 시장에도 없습니다. 과학의 힘은 틀리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틀렸다는 걸 찾아내는 절차를 스스로 품고 있다는 데 있어요. 제복이 아니라 증거에 절을 하기로 한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대로 오늘 밤부터 쓰실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창문 앞에 세워보기입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큰 숫자를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걸 우리 집 앞마당에 세우면 어느 정도지 하고 한 번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산 1조 원이면 우리 동네 사람 한 명당 얼마인가? 확률 10,000분의 1이면 이건 어느 정도로 흔한 일인가? 이 습관 하나만으로 세상의 절반쯤 되는 과장 광고가 힘을 잃습니다. 또 하나는 이름인가 설명인가를 구분하는 겁니다. 어떤 현상에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설명된 건 아닙니다. 저 새의 이름을 세상 모든 언어로 알아도 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이름을 들었을 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데 하고요. 마지막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말했는가 대신 어떻게 알았는가를 묻는 겁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라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재봤을까? 세어봤을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느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지난 수백 년간 인류가 쌓아온 가장 좋은 사고방식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학위도, 자격증도, 실험실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아이와 나눌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는 대학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시간이 훌쩍 흘러서 그 아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연구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저는 노벨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게 대체 무엇인지, 무엇이 무엇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스웨덴 할림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상을 받을 만하다고 결정하면 그럼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상은 무언가를 알아내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발견의 순간에 오는 그 짜릿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쓰는 걸 지켜보는 일, 그것이 진짜라고요. 영예 같은 건 자기에게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예는 견장이고 영예는 제복이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키웠다. 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다. 그건 나를 아프게 한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들을 때마다 좀 아득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이 자기 아버지가 만들던 제복과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적 신문 사진 앞에서 배운 그 교훈이 60년을 건너와 여기서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괴짜의 고집이 아닙니다. 그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심리학이 뒤늦게 실험으로 확인했거든요. 1970년대 초 미국의 한 연구진이 유치원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며 노는 아이들이요. 연구진은 아이들을 나눠서 한 무리에게만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예쁜 상장을 줄게. 아이들은 신나서 그렸고 약속대로 상장을 받았어요. 몇 주 뒤에 연구진이 다시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종이와 크레용만 놓아두었어요. 상장을 받았던 아이들은 눈에 띄게 그림을 덜 그렸습니다. 이걸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원래 좋아서 하던 일에 보상이 붙으면 뇌가 그 일의 이유를 다시 씁니다. 아, 내가 이걸 하는 건 상 때문이구나. 그러면 상이 사라지는 순간 이유도 같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노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이 효과가 언제나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후속 연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해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장 부서지기 쉬운 것이 바로 그냥 좋아서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은 견장이 맞다고 말했던 그 노인은 자기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5살 때 앞마당에 세워본 그 짐승 앞에서 느꼈던 두근거림 말입니다. 그는 그걸 평생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견장이라고 부르며 웃어넘긴 그 연구, 그러니까 빛과 전자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설명한 그 이론 말인데요. 그 이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2023년 미국의 한 연구진이 전자 한 개를 아주 차가운 장치 안에 가둬놓고 그 전자가 자석으로서 얼마나 센지를 측정했습니다. 그 값을 이론이 예측한 값과 비교해 본 거예요. 결과는 조분의 0.13, 그러니까 대략 10조분의 1 수준의 정밀도로 일치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창문 앞에 한번 세워볼까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가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4만 킬로미터를 재면서 오차가 여러분 몸속 적혈구 한 개 굵기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에요. 지구 둘레를 재는데 세포 하나만큼 틀렸다는 겁니다. 이건 인류가 만들어낸 예측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검증된 예측입니다. 그 어떤 이론도 여기에 근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진짜 받은 상은 그거였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메달이 아니라 자기가 종이 위에 적어놓은 문장이 반세기 뒤에도 세계와 소수점 12자리까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여기서 잠깐만 조용히 계셔보시겠어요? 저는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몸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자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미세한 전기가 흐르고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귀와 뇌 사이에서도 신호가 오가고 있어요. 그 전자 하나하나가 100년 전 어느 사람들이 종이 위에 적은 규칙을 소수점 12자리까지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든 모르든요. 그리고 그 전자들을 담고 있는 원자들은 아주 오래전에 어느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별이 수명을 다하고 웅장하게 흩어질 때 우주로 퍼져나갔고요. 그 먼지가 뭉쳐서 태양과 지구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6,600만 년 전 이 땅을 걷던 그 거대한 짐승들의 몸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의 손끝에 있어요. 저녁에 씻은 그 손, 커피잔을 감싸 쥐던 그 손끝에요. 앞마당 창문 앞에 서 있던 그 짐승과 여러분은 그러니까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겁니다.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해한다는 걸 차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뜯어보고, 분해하고, 이름 붙이고,
계산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따라온 이야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건 세상과 더 많이 닿는 방법이었어요. 꽃 한 송이는 알고 보니 훨씬 더 아름다웠고 아무도 몰랐던 그 죽음에는 봄날의 날짜까지 붙었고 상 없이도 사람은 평생 두근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건 세상에서 신비를 빼앗는 일이 아니라 신비가 놓여 있는 자리를 한 겹 더 깊은 곳으로 옮겨 놓는 일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리 파도 바닥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아요. 손에 잡히는 물건 하나를 들고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30초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컵이든 창밖의 나무든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숨소리든요. 답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는 자리에 가만히 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자리가 5살 아이가 아버지 무릎 위에서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오래 들여다볼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